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스위스라는 유럽의 작은 나라를 생각하면 여러분은 어떤 게 제일 먼저 떠오르십니까? 제일 한번 가보고 싶은 나라로 손꼽는 분도 계시겠고, 시계, 초콜릿 이런 것들 떠올리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이 나라가 유럽 국가들 중에서 다국적 기업들의 진출이나 또 창업 스타트업들이 가장 많고, 특허도 많고, 노벨상 수상자도 많고, 그래서 세계에서 제일 혁신적인 나라로도 손꼽힌다고 합니다. 의외로 우리하고 닮은 점도 있어서 코로나19 이후에 우리가 제일 주목해야 할 나라가 바로 이 스위스라는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 오늘 역시나 박정호 시간에는 이 스위스의 경쟁력과 우리가 왜 이 나라에 주목해야 되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세계 경제와 산업들을 다양한 현안과 함께 깊이 있고 재미있게 공부하는 역시나 박정호 시간입니다. 오늘은 스위스로 한번 날아가 보겠습니다. 한국경제산업연구원 박정호 부원장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스위스는 국가 이미지 좋은 나라 중에 하나죠. 정말 좋은 나라 중에. 그러니까 유럽 밖에서는 정말 좋은 나라인데 유럽 안에서는 별로 안 유럽 좋아요. 안에서는 가장 안 좋은 나라 중에 하나예요. 아, 그래요? 네. 그 이유가 예. 이 스위스인들이 들으시면 기분 상하실 수도 있지만 그래도 그냥, 알자고요. 예, 알아보죠 뭐. 네. 예, 유럽인들이 보기에는 비겁자인 거죠. 비겁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불의를 보면 같이 참여하고 한 거 해야 되는데 모든 세계 대전 때 빠져 있었잖아요. 아, 항상 기회주의자 중립국. 그렇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불필요하게 학살당하거나 네. 그리고 불필요한 전쟁들이 유발되는 일들이 있으면 거기에 동참해서 뭔가 그걸 바로잡으려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같이 싸우고 좀 손해 좀 보더라도. 네. 근데 저는 일단 뭐 끼지 않고 싶어요. 이렇게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유럽 내부에서는 스위스인들에 대해서 그렇게 인식이 좋은 건 아닙니다. 아, 그렇군요. 자기 역사와 또 연결돼 있다 보니까. 그렇죠. 네. 그래, 우리가 좋아하는 이미지만 갖고 있는 건 아니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합니다. 전 수습 들어가야 되니까. 초콜릿. 네. 우리가 스위스에 특히 주목해야 되는 이유는 뭐예요, 그런데? 예, 요즘 이제 그 내년 2022년 이제 슬슬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고요. 또 네. 국가적인 아젠다들 중에서 우리가 해결해야 될 난제들이 뭔가를 가만히 봤더니 항상 불황 뒤에 이제 우리가 전개되는 도래하는 사회 현상 중에 하나가 그 기업들의 투자가 점점 줄어든다는 거예요. 네. 그렇죠. 예, 예. IMF 외환위기 뒤에도 그랬었고요. 그 다음에 글로벌 금융위기 뒤에는 더 어떤 현상이 생겼냐면, 그 원래 이제 기업들이 뭔가 신규 투자를 하려면 금융권에 돈을 빌리거나 뭔가 거기에서 돈을 조달해야 되잖아요. 예. 자기 돈만으로 해결이 안 되니까요. 그런데 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어떤 현상이 생겼냐면 많은 기업들이 뭔가 신규 투자를 할 때 사내 자금을 이용하는 비율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어요. 사내 자금? 네, 예. 그러니까 회사에서 번 돈이라든가 회사에서 뭐 남겨둔 돈, 자본금 뭐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충당하는 비율이 급격히 늘었거든요. 네. 이거를 오해하시면 어떻게 오해할 수 있냐면, 야, 돈 안 빌리고 사업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견실해진 거야가 아니라 그만큼 과감하고 혁신적인 투자를 안 한다는 거죠. 아하, 그럴 수 있겠죠. 그렇죠. 예. 예, 그런데 지금 코로나19 때 뭐 상공회의소나 이런 여러 가지 그 기관들에서 내년도 투자 어떻게 하실 겁니까? 설문조사를 돌렸어요. 예. 근데 역시나 또 한 번 일어나는 일이 우리 투자를 할 계획이 없다. 아직 수립하지 못했다. 이게 대부분이고요. 우리 투자할 계획을 세웠습니다가 11%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과거에 비해서는 좀 이례적인 일입니까? 점점 줄어든다는 추세죠. 그러니까 기업들이 점점 투자를 안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뭐 정말 이제 그러다 보면 고용도 줄고 잠재 성장률 떨어지고 네. 이제 악순환만 생기는 거죠. 그렇겠죠. 그런데 항상 이런 위기가 있어도 어떻게 보면 저 나라에서 저렇게 계속 투자해도 되는 건가? 저 나라에서 저렇게 큰 회사가 있을 수 있는 건가 싶은 나라가 사실 전 세계적으로 꼽으라면 하나 예. 꼽으라면 스위스거든요. 의외로 기업이 많아요? 네. 그래서 오늘 스위스를 좀 이런 맥락 속에서 그럼 저 나라는 우리랑 똑같이 글로벌 금융위기 당했을 거고 코로나도 당했을 거고 수많은 위기들이 있었을 텐데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지속적으로 계속 기업들이 생기고 예. 창업이 되고 하냐. 오늘 그 비결을 좀 배워보려고 합니다. 그러게요. 코로나 위기에 따른 불안감은 전 세계가 동일할 테니까 그렇죠. 마찬가지로 걱정일 텐데. 네. 스위스가 그러면 이렇게 열심히 창업을 하는 이유가 뭔가요? 그 스타트는 저희랑 똑같은데요. 네. 그러니까 스위스도
자원이 거의 없습니다. 예, 캐서 팔 수 있는 게 없고요. 그다음에 그 우리나라도 뭐 백두대간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지형이라고 우리가 표현하는 문구인데 예. 스위스도 산간지대입니다. 그래서 교통이 그렇게 원활하지 않아요. 그리고 뭐 교통의 요충지라고 보기도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대양을 끼지도 않고 있고 예. 그 많은 사람들은 유럽의 가운데 있잖아요. 아닙니다. 유럽 입장에선 스위스 같이 저 험준한 산이 껴져 있는 나라가 가운데 있어서 너무 불편하다가 일반적인 의견이었어요. 그러니 뭐 하나 제대로 갖출 게 없는 이 나라가 결국 먹고 살 수 있는 방법은 사람, 기술 이거밖에 없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랑 같이 비슷한 스타트점에서 시작을 한 거고요. 예. 그래서 스위스의 연방 저기 중앙은행 장을 역임했던 분들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스위스가 세계적인 나라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자원도 없고 척박했기 때문이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네. 우리가 자주 쓰는 표현이죠. 네. 그렇죠. 네. 그리고 어디 전쟁 일어날 때마다 그 기회주의적으로 유럽에서 보기에는 예. 여기는 참여 안 할래요. 하는 게 어차피 기업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여기가 안전해 보이는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될 수도 있겠네요. 지금 이따가도 말씀드릴 내용인데 중요한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그럼 그거 먼저 얘기를 한번 드려볼까요? 예. 스위스를 많은 국가의 기업들이 여기에 본사를 두거나 예. 아니면 여기에다가 내 계좌를 넣고 우리 회사 자금 또는 내 개인 자금을 관리하겠다라고 생각한 이유가 예. 바로 그 기회주의적인 접근 때문에 여기가 제일 안전했기 때문이에요. 그 어느 정도나 안전했냐면 이것도 또 내년에 전 세계 화두이자 우리나라 고민거리 중에 하나인 인플레이션. 네. 그 인플레이션에 대해서도 스위스는 아주 유용한 대안이 될 수 있었던 나라였는데요. 좀 이것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전쟁이 유발되면 그 전쟁 때문에 반드시 전개되는 경제 현상 중에 하나는 당연히 인플레이션이죠. 그렇겠죠? 네. 예. 그런데 스위스만 전쟁을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스위스의 인플레이션율은 어떻게 됐느냐? 이걸 쉽게 알 수 있는 게 제가 한 연구 자료를 찾아봤더니요. 이탈리아가 리라를 쓰고 있었을 때요. 그래서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직전인 예. 1894년에 이탈리아 1리라와 스위스 1 스위스 프랑이거든요. 같았어요? 네. 1대1이었어요. 1대1. 예. 예. 그런데 두 개 세계 대전이 지나고 그 뒤에 뭐 또 여러 가지 뭐 오일샥이나 뭐 이런 것들도 다 일어나고 예. 그리고 난 한참 뒤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2002년에 그러면 1 스위스 프랑과 리라랑 바꾸려면 네. 얼마가 교환 가치가 되느냐라고 살펴봤더니 그동안 이탈리아는 전쟁도 겪고 하면서 돈을 많이 찍어냈겠죠. 또 찍어놨죠.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오일 쇼크 또 극복하려고 돈 또 찍어내고 중간중간 또 본인들의 경제난들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리라의 가치는 떨어졌을 텐데. 그렇죠. 그래서 1 스위스 프랑은 이제 1리라는 아니고 2리라, 3리라, 뭐 10리라 이렇게 됐을 텐데 그 정도면 제가 말을 안 했을 거예요. 가치가 얼마나 떨어졌어요? 1000리라랑 똑같습니다. 리라가 1000배 희석되는 동안. 그렇죠. 바로 그런 일들이 전개되는 것을 봤을 때 많은 유럽인들이 안 거죠. 야, 이거 돈을 결국 내 재산적 가치를, 금전적 네. 가치를 예. 그냥 우리 자국 통화로 놓을 게 아니라 스위스 은행에다가 스위스 프랑으로 저장하는 게 훨씬 더 가치를 유지하는 거야. 이런 판단을 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스위스 비밀은행에다가 넣는 게 비밀 유지 더하기 네. 스위스 프랑으로 갖고 있으면 가치가 보존되는 효과도 있어서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그게 이 영세 중립국이라는 게 그리고 이런 방금 인플레이션으로 해칭을 되는 효과가 생기다 보니까 예. 전 세계 다국적 기업을 비롯해서 사금고 이게 다 스위스로 몰려드는 거죠. 네. 그러니 자연스럽게 산업이 발달할 때 가장 필요한 어떻게 보면 밑바탕이 되는 금융산업이 예. 스위스는 발달될 수밖에 없고 금융이 발달되니 나머지 산업이 발달되기가 수월해지는 거죠. 달러랑도 제가 비교한 걸 한번 찾아봤는데요. 예. 이것도 보시면 되게 흥미로우실 거예요. 1970년에 1달러가 대략 4 스위스 프랑과 똑같았거든요. 네. 1970년에요. 그런데 이게 지금 예. 이 순간은 어떻게 되느냐? 1달러와 예. 스위스 프랑 네. 어떤 비율일 것 같으세요? 달러가 그동안 희석됐으니까 1달러랑 스위스 프랑이랑 비슷해지지 않았을까요? 예, 거의 이제 맞추셨습니다. 맞추는군요, 제가. 예, 0.9 스위스 프랑이니까 거의 1대1들이죠. 예. 그럼 그 말은 이 달러가 그동안 4배 희석됐다는 뜻이고 그렇습니다. 스위스 프랑이 4배 짜졌다는 뜻이네요. 그렇죠. 4배 가치 오른 거죠. 어. 그러니
많은 돈께나 있는 사람들, 돈께나 보관해야 될 기업들 선택지는 뻔해지는 거예요. 무조건 스위스 프랑으로 갖고 있으면. 네. 그리고 스위스에 가야 되는 거죠. 근데 다른 나라들도 자기네 돈 가치가 희석되는 게 좋아서 이런 게 아니라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돈 안 풀 수 없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화폐 가치가 떨어졌을 텐데 네. 스위스는 이렇게 그 화폐 가치를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이 뭐예요?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스위스 프랑에 대한 신뢰가 형성되는 것도 있고요. 네. 그리고 그 전에 어떻게 보면 그 신뢰는 그럼 어떻게 형성됐는데 예. 방금 말씀드렸던 세계 대전을 다 지나고 났더니 스위스에다가 돈 맡긴 사람들은 나는 하나도 재산이 유실된 게 없어라고 하는데 다른 동네 부자들 야 나는 5분의 1 토막 났다. 나는 10분의 1 토막 났다. 네. 이걸 본 거죠. 그러니까 유럽에 일단 돈 좀 번 사람들은 모든 대안지가 야 돈 좀 생기면 이제 우리 안 되겠어. 저기 갖다 줘야 될 것 같아. 이렇게 됐고 내버려도 스위스로는 돈이 계속 몰린다. 방금 그 그렇죠. 이미지 때문에. 예. 특히 유럽에서 가장 부호들은 유대인들이잖아요. 예. 근데 그 유대인들이 재산들이 대거 압류되거나 몰수당했죠. 예. 그런 과정에서 스위스에 있는 유대인 재산들은 몰수가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부자들도 나의 선택지 중에서 제일 적합한 데는 스위스였어 판단을 한 거죠. 예. 그러다 보니 계속 돈들이 몰려서 그렇죠. 그 다음부터는 스위스 프랑에 대한 가치가 신뢰가 형성된 거죠. 스위스가 돈 찍어낸 일이 있더라도 자꾸 외국인이 들어와서 그 돈 사주니까 네. 자꾸 돈이 흔해지지는 않는다. 네. 뭐 요거 재밌어 하시는 것 같으니까 하나만 더 얹으면 국가들도 스위스 프랑을 간절히 전쟁 때문에 필요합니다. 전쟁 때문에 필요하다는 게 무슨 예, 뜻인가요? 좀 설명을 드리면 미국과 독일이 전쟁을 하는 과정에서 서로 간에 가장 치명상을 입힐 수 있는 쉬운 방법은 어떻게 보면 가장 전쟁을 수행하는데 꼭 필요한 필수품 중에 하나가 석유거든요. 예. 예. 그러면 석유 보급을 끊으면 되잖아요. 근데 석유를 어떤 길목을 막고 석유 배급하거나 보급하는 통로를 막는 것도 방법이지만 쉽게 얘기해서 돈줄을 막아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달러 가치가 휴지 조각이 될 것 같다라든지 예. 아니면 독일의 마르크가 휴지 조각이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면 저기 중동의 석유 부자들은 그 마르크나 달러를 들고 오면 아, 우린 이걸로는 대금 결제 안 해줘. 그러면서 뭐 그 금을 가져오든 네. 뭐 다른 유실되지 않을 걸 원하겠죠. 예. 그러다 보니까 전쟁 때 그 마르크, 달러 예. 약간 다들 불안불안해하는 거예요. 중동 상인들이. 그럴 때 금을 또 어디서 쉽게 또 조달하겠습니까? 그 무거운 거를. 네. 그럴 때 독일인들이 중동에서 석유 살 때 결제를 했던 화폐가 스위스 프랑이에요. 아. 영세 중립국이니까 거기 거의 화폐 가치는 문제 없을 거 아니냐. 이런 식인 거죠. 야, 돈 가치 유지하는 것도 그 나라의 굉장히 중요한 그럼요. 수출품이네요.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크레딧을 판다. 예. 그리고 그냥 또 이런 접근도 가능하죠. 스위스에서 그냥 스위스 프랑으로 거래했던 소상공인들, 중소기업들 네. 전쟁이 끝나고 났더니 그분들의 재산 가치가 어떻게 된 거예요? 올라간 올랐겠죠. 거죠. 올랐겠죠. 그렇죠. 상대적으로 그냥 땅 갖고 있는 거하고 비슷한 느낌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오히려 장사가 더 안 되던 잘 되던 간에 그냥 전쟁 지나고 났더니 야, 내 가게의 가치가 내 통장의 가치가 얼마로 늘었어. 그러면 이 돈 가지고 옆에 폐허가 됐던 뭐 프랑스라든가 독일이라든가 예. 네덜란드에 내가 거기다 그냥 공장을 크게 지어야 되겠다. 그런 투자도 원활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렇군요. 예, 아주 독특한 일이 하나 있었고요. 아까 좋은 질문을 주셔서 먼저 좀 말씀을 드려본 거고요. 예. 그럼 이제 제일 이제 궁금해하신 게 도대체 스위스에 얼마나 많은 다국적 기업이 있길래 그걸 그렇게 많다고 하십니까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요. 이거는 뭐 여러 가지 증거들이 많아서 그 중에 하나만 말씀드리면 포춘지라고 있습니다. 잡지, 매거진. 예. 그 전 세계 기업들의 랭킹 자주 매기고 기업 소개하는 어떻게 보면 경영, 기업 관련한 매거진인데요. 이 포춘지에서 선정한 500대 기업이 있는데 그 500대 기업 안에 인구수 대비 어느 나라 국가가 제일 많으냐를 따져주면 인구수를 빼면 미국이 제일 많거나 중국이 많겠죠. 다국적 기업 숫자는 네. 거긴 인구가 많으니까. 음. 근데 인구수로 그걸 다시 나눠보면 1인당으로 따지면 스위스가 압도적 1등이에요. 아. 네. 그러니까 이게 정말 작은 나라지만 다국적 기업을 그만큼 많이 가지고 있다는 걸 쉽게 알 수가 있고요. 다국적 기업이 스위스에 와서 회사를 차린 거죠, 그러니까. 요것도 좀 표현을 좀 정확히 잡을 필요가 있는데요. 스위스는 그러면 그 많은 스위스 사람들이 창업을 그렇게 많이 해서 다국적 기업이 된 건가요? 예. 아니면 다국적 기업의 본사를 그냥 스위스 차린 건가요? 그게 아니라
더 둘 다가 아니고요. 스위스는 미국 못지않게 이민자들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어디에서 이민 온 사람들이 네. 스위스에 와서 창업을 해서 그 회사가 대박을 친 거죠. 아, 그냥 다국적 기업이 된 거예요? 예, 다국적 기업이 된 겁니다. 이게 제일 오. 정확한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그러면 우리 주변에 난 스위스 기업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예를 한번 생각하시는 들어보죠. 예. 예. 대표적인 스위스 기업들 중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머릿속에 떠오르는 건 네슬레입니다. 아, 거기가 스위스 네. 기업이군요. 예. 근데 이 네슬레는 워낙 그 뭐랄까요? 명망 있는 그리고 굉장히 슈퍼 기업이라서 네. 어느 정도냐면 네슬레 연간 매출이 스위스 정부 전체 예산의 2배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국가가 담을 수 있는 기업이 아니에요. 자, 이런 뭐 네슬레라는 곳도 있고요. 근데 이 네슬레는 그럼 누가 설립한 거냐? 예. 독일 출신의 정치적 망명자가 영세 중립국인 스위스로 넘어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스위스에서 망명해가지고 뭘 할 게 있겠어요. 예. 우리 예전에 그 한국 전쟁 끝나고 다들 취업한 데서 창업한 거랑 네. 똑같은 거예요. 그렇겠네요. 그래서 본인이 네슬레를 창업해서 세계적인 회사를 만든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 스위스 하면 또 시계들 많이 생각하시죠? 예. 명품 시계 뭐 그렇게 우리가 잘 모르는 브랜드 말고 스와치. 이 스와치라는 시계도 니콜라스 하이에크라는 사람이 설립한 세계적인 회사인데 이 사람도 그럼 스위스 원주민이냐? 예. 레바논 출신이에요. 아, 거기서도 어찌어찌하다 스위스로 이민 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가 스위스에서 또 창업해서 또 대박을 난 거고요. 예. 다비도프라는 브랜드가 있습니다. 패션하고 주얼리나 액세서리 쪽을 많이 하는 데인데 네. 여기 지노 다비도프라는 사람이 만든 회사인데 이 사람도 러시아계 유태인이고요. 스위스 사람이에요? 예. 그다음에 뭐 스위스에서 이렇게 뭐 리치 칼튼이라는 호텔이 있는데 거기서 네. 리츠라는 사람이 또 스위스 출신인데 이분 역시도 어머님이 남아공에서 와가지고 아들을 스위스에서 낳은 거예요. 하기야 스위스에서 태어난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 좁은 맞습니다. 나라에서. 예. 예. 자, 바로 그러다 보니까 스위스는 사실 원주민이 와서 창업한 게 아니라 다 이민자가 와서 거기서 창업을 하고 네. 그게 이제 세계적인 회사로 다 발돋움해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엄청난 숫자가 돼버린 거죠. 야, 스위스는 참 특산품이 듣고 보니까 네, 조금 전에도 말씀 주신 통화 가치에 대한 믿음. 이게 네. 제1의 특산품인 것 같고 네, 제2의 특산품은 기업하기 좋은 환경. 네, 구체적으로는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이제 그게 그것도 특산품이네요. 말씀드리겠죠.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러면 도대체 그 이민자들이 와서 도대체 이렇게 창업을 원활하게 할 수 있었던 경쟁력은 뭐냐? 예. 우리 한국은 내국인들이 오랫동안 아는 사람도 많고 도움받을 수 있는 네트워크도 많은 이 사람들도 창업을 잘 안 하는데 예. 자, 그 이유들을 좀 말씀을 좀 드리면요. 일단 첫 번째는 스위스 전체 국민의 3분의 1이 이민자들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민자에 대한 텃세가 셀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는 이민자가 소수잖아요. 네. 그러면 원주민들이 이민자들에게 텃세라는 걸 부릴 수도 있고 원주민 중심의 정책이라든가 원주민들이 의사결정을 거의 대부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민자가 3분의 1이고 그러면 그 나머지 3분의 2 중에서는 지금은 자기가 원주민인 척하지만 부모가 이민자인 경우가 많거든요. 예. 그러니까 거의 반 정도는 다 이민자 마인드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 뭔가 의사결정을 내리거나 정책을 위반하거나 사회제도를 만들 때 네. 외국의 이민자들이 이민자에 부합하는 형태로 정책을 반영하기 쉬운 거죠. 워낙 이민자가 많으니까 아예 그렇죠. 그냥 이민자가 그 나라의 주류가 됐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바로 그러다 보니 이민자들이 자신들에게 퍼포먼스를 하기 좋게끔 제도를 만들 수가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이민자라는 사람이 또 원래 어떤 기질을 많이 가지고 있냐 하면요. 예. 이거는 뭐 많은 문화인류학 하시는 분들이 연구한 내용인데 이민자들은 체제 순응적이거나 그다음에 소극적인 분들이 좀 아니세요. 그럴 거면 이민 안 왔죠. 그렇죠. 맞아요. 자기가 원래 동네에서 원래 자신의 상황을 그냥 체념하거나 받아들인 사람이라면 네. 굳이 그 모든 걸 던지고 이렇게 이역만료로 안 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기본적으로 안주하는 스타일이 아닌 거죠. 변화지향적이고 도전적인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이민자들이 그러면 새로 이민을 간 국가에서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는 거는 정말 혹독하게 그 나라에서 자신의 실력이나 가치를 인정받아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또 이민자를 대상으로 한 이번에는 의학 관련한 연구에서는 특히 우리나라 그 뭐 재미교포라든가 예. 재미교포 1세대나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연구한 논문들을 보면요. 재미교포 1세대가 위암이 발병할 확률이 한국에서 일반 사람들이 위암이 발병할 확률보다 두세 배 이상 높아요. 아, 스트레스 받으시는구나. 스트레스죠. 바로 자기의 가치를 인정받을 과정에서 음. 아무도 도움받을 지인이 없는 거잖아요. 아니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이것저것 시도하는 분들이 그것도 이민을 많이 갔든가.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그것도 예, 가능하겠네요. 인자가 있는 분들이 갔든가. 하여튼 결론은 예. 이게 스트레스가 있다라는 거죠. 음. 자, 그런데 그 과정에서 특히 스위스는 예. 예를 들어 스위스가 아닌 나라들은 그런 이민자들로 그런 기질을 가진 사람들이 어느 나라를 갔는데 그걸 계속 위에서 누를 거 아니에요. 기존의 원주민들이. 그렇겠죠. 그러니까 그 꽃이 잘 발현이 안 되거나 중도에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겠죠. 근데 스위스는 그런 사람들이 왔는데 나를 제약하는 허들들이 여긴 별로 없네. 그러니까 만개하는 거죠. 네, 자기 주도형 삶을 살겠다는 사람들에게 해보세요.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아, 창업을 이민자시군요. 우리는 네. 이민자라고 안 부르잖아요. 외국인 노동자라고 부르잖아요. 그게 아니라 여기 이런 트랙들이 많아요. 이렇게 아주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는 게 바로 스위스의 경쟁력 중에 하나였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정치제도에 있어요. 그 정치제도는 네, 광고 잠깐 듣고. 알겠습니다. 네, 이민자의 나라 스위스가 사실은 듣다 보니까 네, 이민 많이 받으면 그럼 선진국 되는 거냐 하면 이민 들어왔다가 얼마나 골치 아파하는 나라들이 많잖아요. 예. 어떻게 극복했는지 그 이야기는 잠깐 광고 듣고 들어보겠습니다. 예, 한국경제산업연구원 박정호 부원장과 함께 스위스의 성공 비결을 들어보고 있는데요. 일단은 이민자들이 많고 이민자 중심의 시스템을 구축한 나라다. 이게 또 새로운 능력 있는 이민자들을 또 끌어들이는 선순환이 되고 있다는 이야기까지 듣다가 그럼 이민자들이 이렇게 많이 들어오면 부작용은 없습니까? 이런 질문을 한번 드려보고 싶었는데 네. 적절한 타이밍의 질문입니까? 예,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예. 예, 일단 부작용이 많이 발현되지 않은 첫 번째 환경은 살짝 말씀드렸고요. 네. 이민자의 숫자가 적지 않은 비중이기 때문에 감히 함부로 텃세라든가 부작용을 언급할 상황은 아니다라는 게 있고요. 반에 전학생이 더 많은 거예요. 그렇죠. 그럼 야 전학원 애들 너희 따로 나와봐 이렇게 못하는 거잖아요. 네, 예. 다 나오는데. 재밌겠네요. 예. 자, 그런데 이제 어떻게 되느냐? 그 두 번째는 이제 정치 제도입니다. 이게 아주 스위스의 아주 독특한 점인데요. 네. 스위스는 작은 나라잖아요. 이런 작은 나라들은 통상적으로 중앙 집권적 그런 어떤 정치 구도가 훨씬 기민함, 순발력을 유도해서 적합한 정치 구조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네. 그런데 이 작은 나라가 미국, 또 캐나다, 호주 이상으로 지방자치가 네. 철저해요. 음. 이 작은 나라를 또 쪼갠 거예요. 예. 그래서 지방마다 제도가 다 달라요. 오호. 그래서 어느 정도냐면 어느 회사가 공장을 새로 지으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취리에 가요. 그래서 취리에 가서 여기에 공장 좀 지으려고 하는데 여기에서 공장 지을 수 있나요?라고 하고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하면 취리가 약간 뭐랄까 세금을 비싸게 부른다든지 공장 인허가에 대해서 스무드하게 해결을 안 해주거나 그러면 예. 예를 들어서 바로 옆에 있는 슈비츠주나 아니면 뭐 축구주 이런 데로 가버리는 거예요. 거긴 또 제도가 다르거든요. 아하. 그러다 보니까 이 과정에서 이민자든 기업이든 기업을 유치하고 더 유능한 이민자들을 유치하기 위한 지자체들 간의 선의의 경쟁이 엄청난 거예요. 아, 그 작은 나라를 또 쪼개서 또 쪼개는 경쟁하는군요. 거죠.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서 조금이라도 나에게 더 편의를 제공하는 대로 발로 뛰는 투표라고 이걸 정기학에서 부르는데 그걸 막 해버리니까 네. 이제 뭐 감히 또 텃세를 못 부리는 게 또 하나 있고요. 예. 그다음 두 번째는 스위스는 또 이게 작은 나라임을 활용한 또 다른 정치 구조인데 국민 투표가 정말 빈번해요. 아, 그건 얼마 안 되니까. 국민들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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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다 보니 정말 소소한 것까지 전부 다
주민투표로 결정합니다. 네. 그래서 주민투표로 진짜 뭐 이민자들에 대한 처우를 어떻게 할지, 노동시간 어떻게 할지, 그다음에 유전학 연구. 스위스는 네, 또 예. 바이오 기업의 메카거든요. 근데 이 유전 정보라는 건 인간 생명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 종교적인 이슈도 있고, 그래서 이거와 관련된 거라든가 예. 유럽 연합과 통합한다든가 스위스 안에 모스크 사원을 설치하는다든가 이런 소소한 것들, 뭐 휴가 기간, 뭐 연금 수령 연령 이런 것까지도 전부 상시 국민투표를 합니다. 근데 그 국민투표 방법도 전부 무슨 투표함 들어가서 도장 찍는 거 말고도 방법이 예. 여러 가지예요. 그러니까 사안의 경중에 따라서 뭐 아주 심하게 말하면 모바일 투표도 쉽게 가능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러니까 전국 주민의 참여를 통해서 정책이 결정되죠. 네. 그러니 어떤 일이 또 생겼냐면, 나랑 다른 사람들하고 의견을 조율하거나 내가 이번에는 양보하는 습성이 많이 생겨요. 우리가 누구의 지시를 받으면 네. 의견 조율이나 이런 훈련이 많이 떨어지거든요. 그런데 스위스는 그게 아니라 이번에는 내 거를 좀 뭐랄까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서 상대를 설득하든지. 워낙 조직이 엉망진창이다 보니까 오히려 더 협상의 문화가 더 많아졌다. 그렇죠. 네. 그리고 다음번 국민투표에선 우리 쪽에선 이걸 양보할 테니 예. 이번에는 네가 이걸 들어줘라. 안 그러면 그냥 다 엉키니까. 그렇죠. 그게 한 번 어쩌다 뭐 4년에 한 번 선거하고 5년에 한 번 선거하면 네. 막 칼 같은 대립만 생기죠. 이번 5년 만에 우리가 다시 뺏어와야겠다. 다시 뺏기지 말아야지. 이런 것만 생기는데 1년에도 몇 번씩 투표를 하고 네. 논의를 하고 하니까 이게 완전히 이렇게 문화가 달라지는 거예요. 오히려 그러다 보면 오히려 제도가 급변하는 경우가 적겠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투표의 결과가 되게 아주 독특한데요. 예. 국민 투표가 상시 일어나는 동네 또는 지자체 또는 국가는요. 정책이 크게 안 변해요. 모든 우리 이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것도 또 인류학자들에게 제가 들은 얘기인데, 네. 인간은 변화를 싫어한대요. 뭐 그렇죠. 체질적으로. 예. 그러다 보니까 국민 투표의 결과가 급진적이지가 않대요. 항상 조금씩 서서히 바뀐대요. 그러다 보니까 스위스 국민투표가 사실 제가 보기에는 스위스인들이 이런 오판을 하는 것도 꽤 있거든요. 예.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성에게 투표권, 참정권을 주는 것을 3차례인가 4차례 국민투표에 붙였다가 부결됐다가 간신히 통과됐어요. 우리에게 이건 당연한 상식적인 건데, 예. 이 국민투표 제도가 그만큼 진보적이고 급진적으로 뭘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죠. 사실 어떤 나라 같은 경우는 그냥 정권이 바뀌어서 네. 다 바꾸자 그래서 바뀌는 건데. 그렇죠. 정권 바뀌면서 여성에게 투표권 드리겠습니다 하면서 네. 표 얻으려고 충분히 할 수도 있는 건데, 네. 여기선 그렇지 스위스는 그게 안 않죠. 되는군요. 네, 다 네. 쪼개져 있으니까 네. 뭐 하나 바꾸려고 해도 다 일일이 설득해야 되니 그 설득이 안 될 것이고, 네. 그러다 보니 바뀌더라도 조금씩만 바뀌겠네요. 네. 자, 그런데 기업인들이 이걸 또 좋아해요. 기업인들은 예. 기업할 때 제일 싫어하는 게 불확실성이거든요. 급변. 차라리 이 정책이 구닥다리여도 내가 요 규격에 요런 방식으로 요렇게 인증받으면 팔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이게 안 바뀌면 예. 거기에 맞춰서 공장 만들고 제품 사오고 되면 되는데, 예. 그걸 계속 바꾸면 비즈니스 못 하거든요. 상사도 예. 그러니까 윗사람도 예. 조직에서 예. 그 호통치는 상사가 낫지 예. 변덕 부리는 상사는 너무 싫다. 저도 경험이 좀 있어요. 그냥 혼내면 그냥 죄송합니다. 예측 가능하기만 하면 맞춰주겠는데. 예, 하여튼 그래서 이것도 그래서 기업하기 아주 용이한 환경인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이민자들이 다양한 국민 투표에 참여를 해야 되다 보니까 예. 원주민들도 그 사람 표들을 받아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민자들에게 그러면 이번에 이런 표들이 있는데 저희들에게 좀 투표 좀 해주십시오. 설득을 구하는 거죠. 관계가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본의 아니게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 맞습니다. 그래서 되고 이렇게 있다는. 정치제도가 또 우리가 중요한 요소가 하나 있다라는 거고요. 예. 그다음 또 한 가지가 역시 그렇게 자원 없는 국가들의 공통점은 사람이 훌륭해야 되잖아요. 그렇겠죠. 스위스에서 가장 각광받는 직업군 중에 하나, 대표적인 거 바로 교사입니다. 학교 선생님. 학교 선생님. 네, 학교 선생님의 월급 수준이 네. 가장 높은 직군 중에 하나인 곳이 스위스예요. 아. 네. 학교 선생님이 귀해요? 귀한 게 아니라 그만큼 사회적인 대우를 해주는 거죠.
아, 그러다 보니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겠네요. 경쟁이 치열하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 급여가 올라가면 당연히 또 좋은 사람들이 오는 거고 예. 그다음에 사회적인 존중감, 존경심도 좀 있어요. 그래서 스위스의 오피니언 리더들은 교사라는 직업은 신이 내린 직업이다. 예. 이렇게 해서 막 대우를 많이 해주려고 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뭐랄까 교육 환경이 당연히 좋아질 수밖에 없고요. 네. 그리고 그 교육 환경이 그럼 우리처럼 좋은 대학 가기 위한 거냐? 아 그게 아니라 스위스는 딱 두 가지 트랙이 있어요. 그냥 고등교육을 위한 트랙이 있고 대학 가는 거. 그 다음에 직업훈련 트랙이 있어요. 예. 근데 그 두 개의 차별이 없어요. 그리고 뭘 선택해도 똑같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으니 그렇습니다. 정말 적성에 맞춰서 선택할 수 있는데 맞습니다. 우리는 우리는 적성에 아니죠. 맞춰서 선택하면 네. 결과지가 다 달라지니까. 네. 적성이 예를 들어서 뭔가 뭐 직접 좀 기름때 묻혀서 장비 예. 고치는 게 적성인 사람도 예. 주변 눈치 보여서 공부 더 열심히 해야 되는 상황인 게 우리나라의 상황이잖아요. 예. 자, 그런데 이게 이렇게 직업군의 차이가 없는 또 다른 환경을 조성하는 이유가 스위스는 전 세계에서 가장 평등한 소득 분포 상황을 유지하는 국가 중에 하나예요. 뭐 결과가 원인이고 원인이 결과겠죠. 네. 예. 그런데 이게 또 어디에도 작용을 많이 하냐면 모든 사회 의식에서 그걸 작용을 해요. 평등하다. 이거를. 그러다 보니까 군대 문화도 특이한데 예. 아 이것도 마저 말씀드려야겠네요. 군대 문화를 또 빼뜨렸네요. 스위스가 이렇게 평등 의식을 갖게 된 가장 근저의 배경 중에 하나 그리고 다국적 기업의 수용성이 높아진 이유 중에 하나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시민군을 가지고 있어요. 인구수 대비. 시민군. 우리로 따지면 그냥 군사. 군사. 예. 예.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게 있냐면요. 저도 그렇고 아마 우리 이진우 기자님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우리는 늘상 중고등학교, 대학교까지 나랑 비슷한 환경 속에서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만 마주치고 성장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다가 완전히 다른 환경 속에서 성장한 사람을 처음 인생에 맞닥뜨릴 때가 군대예요. 그러네요. 네. 예. 저도 제가 군대에서 알던 친구들 그러니까 아니면 제 친구들이 예. 군대에서 알던 사람들은 갑자기 내 친구인데 얘는 어부야. 그렇죠. 예. 뭐 이런 경우가 있어요. 저희 예, 다 서울에서 예. 컸는데. 예. 그러면서 이제 어떤 일이 생기느냐? 다른 세계관, 다른 직업관, 다른 가치를 가진 사람들을 마주치는 거예요. 근데 스위스는 모든 사람들이 거의 그런 경험을 할 수 있을 만큼 시민군, 그러니까 군인들의 숫자가 많다 보니까 거의 대부분 군대 갔다 오고 하니까.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좀 견문이 넓어지고 다른 사람에 대한 수용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다원주의. 네, 내 생각, 나와 비슷한 사람의 생각만 옳은 게 아니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군복무의 장점이네요. 장점이죠.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저도 군 얘기를 하면 다들 장점이 뭐가 있냐라고 또 얘기하시는 분도 계신데 스위스는 이게 또 특이하더라고요. 장교와 일반 사병이 우리나라는 훈련 프로그램이 다르잖아요. 예. 미국도 다르거든요. 그런데 스위스는 똑같아요. 같이 받아요. 같은 연병장에서 같이 옆에서 굴러요? 예.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평등주의. 이게 군대에서도 심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직업훈련 과정의 교육 과정을 받았고 네. 너는 고등 교육 과정을 밟았다 하더라도 군대에서 다시 수평해지고 그리고 반대로 우리 예를 들어서 흔히 하는 비유 배관공이 의사에게 지시를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아주 편하게 또 일어나는 일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직업에 귀천도 없고 창업에 당연히 귀천도 없고 예. 내가 예를 들어서 반찬 가게 창업하는 거 야 너 뭐 그걸 하냐 그런 소리를 왜 감히 하죠 거기에서 그잖아요. 그러니까 직업에 귀천이 있는 게 아니라 네. 예를 들면 의사와 반찬 가게 사장님이 소득이 다른 이유는 둘 중에 뭐가 귀하고 천하고도 아니고 어렵고 쉽고가 있죠. 예를 들면 의사 선생님이 되기 위해서는 긴 시간 공부해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성공한 사람, 그 공부를 마친 사람은 소수고 반찬 가게는 교수님이랑 저하고 좀 열심히 배우면 한 6개월이면 반찬 만들 줄 알고 금방 되니까 이게 귀하고 천해서가 아니라 반찬 가게는 계속 공급이 되고 늘어나고 의사 공급은 잘 안 되다 보니 당연히 똑같은 일해도 시간당 페이가 의사가 높은 거잖아요. 그걸 어떻게 평등하게 만들었죠? 그 스위스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스위스는 치즈를 예를 들어서 200년 만들고 300년 만들면 네. 그거는 다른 사람이 그걸 감히 흉내 못 내는 거죠. 의사는 10년 만에 될 수 있지만 이 비법은 우리 대대손손 우리 집안에서 300년 동안 만들어 온 거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치즈 만드는 가게 사장님이 의사 선생님보다 아래에 있을 수 있느냐 이런 마인드인 거예요.
그리고 그런 치즈 만드는 가게 아저씨가 또 스위스에 살다 보니 외국어가 또 능통해요. 네. 스위스는 워낙 다민족 그에서 이민을 이민자. 오고 예. 그리고 공용어도 또 여러 개고 그러다 보니까 외국어 습득력이 좋거든요. 팔도 사나이. 예. 예. 그러니까 우리 동네만 치즈를 파는 게 아니라 글로벌리 치즈 브랜드를 높여가는 거예요. 세계적인 회사가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우리가 생각하는 그 다음 커리어 패스라는 거, 예, 예. 그게 거기선 작용하지 않는 아, 거죠. 천장이 없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 오히려 네. 그래서 스위스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뭐 네슬레니, 스와치니, 뭐 리치칼튼이니 뭐 이런 세계적인 어떤 큰 회사들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예. 스위스는 동네마다 스위스의 그 70% 이상이 중소기업이고요. 그 중소기업 중에서는 당연히 세계에서 얘만 만들 수 있는 회사가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네. 바로 그런 회사들이 어떻게 만들어진 거냐? 그냥 대대손손 아니면 내가 이걸 하고 싶으면 편하게 거기에 인생을 걸 수 있는 환경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수평의식이라는 게 뭐냐면요. 이걸 마지막으로 오늘 마무리 듣면 창업이 가장 활발하게 되는 가장 근저의 내용은 복지가 있어야 돼요.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는 시스템. 그래야 시도할 수 있다. 네, 이상입니다. 한국경제산업연구원 박정호 부원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는 내일 아침 8시 30분에 손에 잡히는 경제에서 인사드립니다. 이진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깊고 더 재미있는 경제 이야기.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